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오늘은 자유 우파 애국 시민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 조기 대선의 과정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제 주장한 대로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주장했던 대로 과연 어떤 그 절차상의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선관위가 이번에 조기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드러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족회사 선관위라는 이 이름,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질 만큼 채용 비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안이라든지 해킹 위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우리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수 없다. 또 여기다가 헌재가 힘을 보태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과 국민들의 다소 이제 걱정스러운 시선과 함께 시작됐던 조기 대선인데 결과는 사실 썩 그렇게 본인들 주장했던 만큼 매끄럽게 잘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간략히 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일단 항상 그 사전투표 기간에 문제가 좀 많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시민들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하셨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나라가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비상계엄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함이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사실 파면이라는 결정을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 이 계엄이라는 것이 대통령께서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계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51%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여기까지의 상황인데 중요한 거 이제 갑자기 닥친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이 과정을 공정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부방대라든지 자유대학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직접 우리가 그러면 투표의 현장을 지켜보겠다. 그래서 저도 부방대라는 이제 그 황교안 전 총리께서 조직하신 이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부정선거를 혹시 있는지, 부정선거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기간에 가서 이제 어떤 분들은 숫자를 세고 저는 영상으로 실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드나드는지 그 추이를 좀 보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사실 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 염려, 심지어 선관위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국민들이 와서 선거가 함께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힘을 보태겠다라는 이런 시민들의 어떤 그런 행동에 굉장히 사실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구독자이신 분 중에 한 분께서는 부산 지역에 가서 개수 활동을 하시다가 심지어 뭐 선관위 직원하고 경찰까지 와서 그분이 쫓겨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의혹이 아니었던 게 부방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개수한 숫자와 실제 선관위 발표 숫자가 달라서 이게 이번에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시기 위해서 국제부정선거 감시단에서 입국을 해서 함께 이런 상황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밝혀내신 어떤 이 선거의 절차상의 문제 중에 하나가 사전투표 기간에 실제로 투표장에 들어가는 걸 개수한 숫자와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가 달랐다는 것. 심지어 전라도의 어떤 지역에서는 그 마을에 실제로 있는 인구보다 더 많은 인원이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관외 투표자가 뭐 많아서 그렇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실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지역은 아파트 밀집도가 굉장히 낮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네가 살기 어떤 거주의 편리성이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굳이 다른 지역에서 그곳으로 가서 사전투표를 할 만한 그런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 외에도 뭐 투표용지를 들고 나가서 이제 투표용지를 미리 나눠준 다음에 그걸 들고 나가서 심지어 밥을 먹고 왔다거나 이런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기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신분증으로 뭐 대리 투표를 하려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인이
1번을 찍은 투표용지를 중국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인증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의혹들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거는 이제 관외 투표에서 항상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민원인이 관외 투표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아직 투표용지를 받아서 나는 투표를 안 했고 봉투 안에 이미 1번을 찍은 기표가 된 용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관위 이제 직원한테 알렸더니 이제 그리고 경찰도 부른 거예요. 경찰도 부르고 이제 함께 그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중에 선관위 직원분이 경찰은 빨리 퇴거하라. 그리고 이제 경찰을 보내고 나서 이거는 이제 무효표 처리를 했다고 해요. 근데 무효표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사실 나는 아직 투표를 안 했는데 그 봉투 안에 기표가 된 용지가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럼 본인이 소송을 하셔라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요. 선관위가 분명히 이제 이 민원인이 문제를 발견해서 이의제기를 했을 뿐인데 이 민원인을 오히려 자작극이 의심된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조사를 요청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범죄 현장에서 내가 만약에 범죄를 목격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당신이 범죄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범인이다. 아니면 화재 현장에서 내가 화재를 발견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화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방화범이다라고 이 문제를 발견한 시민들 오히려 역으로 범죄자로 몰아가는 이 기막힌 모습에 저는 사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건 사실 결과가 어떻건 간에 과정과 그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그것들이 국민들 다수의 어떤 무언가가 그것이 국민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가 이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똑똑해져야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좋은 점도 있지만 민주주의의 허점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절차상 과정이 투명하거나 공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면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는 거죠. 두 번째는 대선 승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김문수 후보께서 이제 대선 승복을 그날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하셨더라고요. 제가 당일 이제 투표를 하고 나서 저도 저희 지역의 개표소로 가서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 관람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표 관람인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들어가서 전체 개표 현황을 좀 지켜봤는데요. 근데 제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게 저희 지역 체육관에서 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충남 아산 지역에서 투표를 했고 충남 아산 지역에 굉장히 큰 이제 이순신 체육관이라는 곳에서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체육관은요 이렇게 타원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원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고 그 체육관 안에 이제 개표하시는 분들이 꽉 차 있어요. 선관위 직원 그리고 뭐 이제 그 안에 참관인들 각 정당 참관인 그리고 실제로 그 개표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파트타임이라든지 뭐 이렇게 동원된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안에 개표를 함께 진행하시는데 자 여러분께서 생각할 때 공정하게 선거를 관람하려면 어떤 특정한 한 구간에서만 관람을 해야 될까요? 전체 구간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1층은 여러분 체육관이에요. 그리고 2층에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관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개표를 하고 이제 2층부터 이렇게 그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관람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보통 그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입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체육관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근데 제가 되게 황당했던 건 들어가는데 개표 관람을 들어가는데 일단 신분증을 확인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 넓은 곳 중에서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은 딱 굉장히 좁은 한 구간만 정해서 이제 그쪽에서만 볼 수 있게 굉장히 제한된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관외 투표에서 여러분 아시죠? 우편봉투에서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와서 이제 이게 이전에도 형상 기억 종이다. 뭐 원래 자기의 모양대로 복원되는 그런 재질이 있다. 근데 그 영상을 선관위가 올렸다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선거 끝나고 그 영상을 다시 찾아서 제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사실 저는 그날 현장에 가서 제 눈으로 그 빳빳한 투표용지를 셀 수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선관위에서 저희 지역의 개표 순서를 보면은 사전투표만 먼저 개표를 하고 이제 본투표 개표를 하고 관내 투표는 좀 이렇게 앞쪽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 그 체육관 뒤편에 있었고요. 체육관 저 끝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 저 끝에 그 보이지도 않는 앞쪽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관외 투표를 이제 그쪽에서 그 개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8시부터 한 11시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8시부터 그 각 투표를 마치고 각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제 투표 용지들이 이관됐고 옮겨졌고, 그리고 한 9시부터 투표 개표를 시작했어요. 근데 11시까지는 사실 이 앞쪽에서 그 발생하는 일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그런데 11시쯤 돼가지고 이제 중간에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서 앞쪽으로 좀 나갔습니다. 앞쪽으로 나가서 그 선관위 직원들 앉아있는 관외 투표용지가 들어오는 곳에서 정면으로 그곳을 제가 집중적으로 팠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사실 좀 충격을 받았냐면, 잠깐 제가 이거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저 혼자는 볼 수가 없어서 라이브로 연결을 해서 제 구독자분들께 함께 봐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과연 여기에서 나오는 투표용지 중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용지들이 없는지, 혼자 제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봐달라고 해서 이제 구독자분들도 함께 큰 모니터로 연결해서 댁에서 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께서 한 직원분이 개표하는 관외 투표용지에서 빳빳한 투표용지가 계속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투표를 하면요, 무조건 투표용지는 접어서 봉투 안에 넣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투표는 무조건 접어서 우리가 뭐 그 투표함에 넣거나 아니면 봉투에 넣거나 접어서 제출하는 게 우리가 보통 기본입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빳빳하게 구겨지지 않은 정말 신권 같은 이 그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오는데, 제가 숫자를 좀 셌어요. 11시부터 1시까지 한 분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한 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이제 그분한테 어떻게 이제 신권다발 같은 이 신권처럼 생긴 투표용지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세어봤는데, 그러니까 연속으로 계속해서 뭐 중간중간 접힌 게 섞여 있긴 하지만 연속으로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거는 70개 정도가, 그냥 그분이 이렇게 쌓아놓고 작업을 하시는데 70개 정도가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빳빳한 용지가 나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뭐 20개, 20개 단위 아니면은 20개 단위, 30개 단위, 40개 단위까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한 테이블에 사람들이 15명 정도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관외 투표를 이제 관리하는 곳이 처음에는 선관위 직원 앞에 두 테이블만 집중적으로 하다가 시간이 늦어지고 다른 테이블이 작업이 끝나니까 그 옆에 한 두 테이블 정도까지 같이 관외 투표용지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발견한 방식으로 15명이 이렇게 한 사람한테 수백 장 정도의 이렇게 빳빳한 용지가 발견이 되고, 테이블마다 한 뭐 두 테이블에서 네 테이블 정도가 그런 식으로 발견이 된다고 하면, 한 개표소에서 도대체 이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이 투표 용지가 얼마나 많이 발견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Stop the Steal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용지가 정말 많이 나왔다. 근데 이번에 부방대랑 박주현 변호사님께 제보 드린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어떤 상당히 의심되는 투표용지들이 굉장히 많이 제보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런 의견을 모아서, 아니면 저희가 봐서는 매우 의심이 되는 수상한 이런 증거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저희 선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정당 차원에서 사실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건, 제가 1시가 조금 넘어서 한 거의 2시가 다 돼서 그때까지 이제 개표소를 지키다가, 저희 집에서 개표소가 좀 멀어요. 그래서 한참 차를 운전해서 와서 3시가 좀 넘어서 집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3시가 좀 넘어서, 정확하게 제가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데 이제 어떻게 지금 투표율이라든지 개표 현황 어떻게 전국적으로 됐는지를 저는 제가 이제 현장 나가서 그거를 개표 과정을 관람하느라고 처음 봤던 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의 승복 선언이 뜨더라고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제 투표에서 예를 들어서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다 할지라도 국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이의 제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개표방송 여러분 아시죠? 개표방송은 사실 본투표에서 나온 그 투표율만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여론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다른 후보가 높은 어떤 그 득표를 얻었다고 해서 그 본투표 결과에 개표 방송에 그게 반영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게 사전투표의 결과와 본투표의 결과가 너무 달라요. 근데 그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난 총선에서도 이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이 비율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비율이 다를 수 있냐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의혹으로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김문수 후보가 승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게시글에다가 이제 글을 쓰니까 김문수 후보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선거라고 하는 건요. 김문수라는 사람 혼자 뛰는 개인 어떤 게임이 아닙니다. 선거라고 하는 건 팀으로 움직이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김문수라는 사람이 우리 팀의 주자로 나가지만 김문수 한 사람을 이 경기에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스태프들이 함께 뛰는 거예요. 그 스태프들이 누구냐면 국힘 안에 있는 뭐 국힘의 어떤 그런 내부의 관계자들이라거나 국힘의 같은 국회의원이라거나 그리고 저희처럼 김문수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팀으로 함께 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정말 놀랐던 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가 3차 경선까지 여러분 한 번 한 번 갈 때마다 그게 1억씩 돈을 내야 된대요. 내가 돈을 내고 정당하게 자격을 얻어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지지를 받아서 3차 경선의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국힘 지도부에서 김문수 후보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왜요? 한덕수한테 이 표를 몰아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한덕수 전 총리가 물론 국민들이 더 많이 원하는 이 뭐 자유우파 진영의 후보라고 한다면 사실 그분하고 단일화를 해서 그분한테 몰아주는 게 맞겠죠. 근데 어떤 검증되지 않았어요. 한덕수라는 사람은 그때 이 사람의 공약이라거나 이 사람이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거나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치른 우리 국힘의 이 최종 경선에서 승리한 이 후보자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는 시도를 했고 그걸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로 여러분 다 까발렸습니다.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국힘에서 국민들을 한마디로 너무 하찮게 본 거죠. 근데 그런 시도를 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그날 제가 광화문 나가서 봤던 모습은요. 국민들이 정말 분노했구나. 국힘이 국민들을 이렇게 개돼지로 보는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끌어내리면 지들이 별 수 있겠어라고 국민들을 하찮게 생각하는 이 국힘의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구나를 느꼈어요. 광화문 광장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파면 결정되시고 나서 나왔던 그 어떤 날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광화문을 정말 꽉 채우셨어요. 그래서 그날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김문수를 다시 대선 후보로 지켜준 거죠. 국민들의 그 분노와 국민들의 그 우리가 김문수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도부 한 사람은 이제 물러났죠. 사퇴를 했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김문수라는 분이 최종 경선 통해서 정말 어렵게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국힘은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김문수 후보의 홍보 그게 안 보여요. 현수막이 안 보여요. 뭐 예를 들어 이재명, 이준석 뭐 진짜 이런 다른 사람들 현수막은 곳곳에 보이는데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김문수 후보가 저희 지역에 오셨을 때 충남 아산 지역 오셨을 때 제가 유세 현장에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방탄조끼를 입고 3면을 방탄 유리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와서 심지어 경호원들이 이 객석을 바라보면서 객석에서 누가 우리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지 않나 이 사람들을 잠재적인 뭐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이제 그렇게까지 사실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국힘은 대선 후보가 왔는데요, 여러분. 카니발 같은 벤 차량 2대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가 그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 경호 자체가 이 의전 자체가 너무 개판이었어요. 심지어 전문적으로 경호하는 인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제 눈에는 안 보였고요. 박충권 의원인가요? 그분께서 김문수 후보 뒤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의전 플러스 경호 플러스 같이 그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국힘에서 정말 김문수한테 힘실어줄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그냥 굉장히 분노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끝나고 라이브 했더니 다른 분들께서 아, 그거는 김문수 후보의 뜻이었고 이 어떤 시민들하고 국민들하고 더 가까이 접촉하기 위한 김문수 후보의 뜻이었고 이제 그거를 반영한 거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에게 지지하는 지원하는 수준의 그런 어떤 뭐 의전과 경호를 받으려면 다 이게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다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에 정말 이 선수고 우리 팀의 이 선수가 정말 잘 뛸 수 있게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데 국힘에서 사실 보여준 모습은 여러분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이라는 그 과정을 겪는 동안 사실 그때 그 과정에서도 국힘에게 너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자기들이 우리 팀의 어떤 선수로 내보냈던 대통령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대통령을 배신하고 대통령을 곤란에 빠졌을 때 아무도 나서서 대통령을 정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셨을 때 이 많은 국민들이 아, 대통령이 정말 외롭게 힘들게 혼자 싸우셨겠구나를 깨달았는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아, 국힘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여기서 나와서 싸울 용기 그리고 뭔가 내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문제의식이라고 느끼는 사람 그리고 오직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자기 밥그릇 자기 뺐지. 아, 내가 다음에도 나 국회의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배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울어지는 배 안에서 자기가 선장 노릇하겠다고 자기 당권 잡는데 자기 당권 잡는 일에만 여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거,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사실 다 알아버렸습니다. 근데 일단 대선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많은 국민들이 일단 인내하고 일단 대선 끝나고 보자라고 했는데 대선에서 아니나 다를까 김문수 후보와 함께 뛰는 과정에 그런 글 되게 많이 주셨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김문수를 선거 유세하는 거를 본 적이 없다. 김문수 후보의 뭔가 이제 그런 홍보하거나 캠페인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근데 국민들이 물론 내가 못 본 걸 수도 있지만 보통 대선 기간에는 왁자지껄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 김문수 후보의 유세를 본 곳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 거가 항상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이번 대선 승복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 김문수한테 분노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분노의 포인트가 틀렸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라는 분의 입을 빌어서 대선 승복이라는 이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건 김문수 후보의 본인의 의지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김문수 후보께서는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으며 우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무대에 올라가서 발언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들었고 김문수 후보께서는 살아온 인생의 어떤 그런 과거의 시간 동안 본인의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이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항이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대선에 승복하지 않으면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뭐 우리한테 지원받은 돈을 토해내야 된다거나 이런 이제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이런 규정이 있다고 들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김문수 후보와 국힘 간에 그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김문수라는 사람의 의지보다는 국힘의 의지였다. 부정선거로 충분히 의심될 만한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따져볼 만한 굉장히 많은 정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그거를 내려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끝까지 그들의 관심사는 내가 국회의원 놀이를 하고 내가 배지를 한 번 더 차고 내가 당에서 당권을 잡는 내 이득에 훨씬 더 많이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사실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6월 5일 밤 11시 37분쯤 됐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쯤 김문수 후보께서는 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그 마지막 이게 뭐죠, 여러분? 그 마지막 이제 그 본인의 의견, 마무리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께서 이제 정확하게 좀 따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싸워야 될 것과 싸우지 않고 이제 엉뚱한 것과 싸우고 있는 국힘 내부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주셨고, 근데 여러분 지금 사실 자유 우파 애국 시민들은 또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라는 하나의 구심점이 있었고 대선 기간 동안에는 김문수를 지지해달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똘똘 뭉칠 수 있었는데 대선에서 이번에 승리하지 못함으로써 또다시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저는 사실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제가 봤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법과 절차상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역할을 하겠지만 제 마음에서는 그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제 축하 메시지 보내시고 통화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이제 미국의 반응이 이례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에서 공식 입장으로 나왔던 것은 그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이 이제 뭐 입장이 있다라고 하면서 뒤적뒤적 찾는 것 같았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대변인 통해서 입장을 내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떨어진 어떤 그런 반응이 관세가 추가됐죠. 관세가 추가됐고 그리고 명확하게 메시지 나온 건 없고 오히려 중국의 개입이 염려된다는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의 반응을 보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실 대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저도 사실 아까 국힘에서 또 당권을 잡고 누군가가 당권을 잡고 또 장난질을 하고 특히 한동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자유우파 보수의 색깔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보수 정치인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그런 보수적인 정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행보와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함께 국힘에 배지를 달게 된 사람들의 색깔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수 정당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민주당 쪽에 가서 있는 게 더 색깔로 봐서는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안에 굉장히 몇몇 좋은 분들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뭐 이번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이제 본인들께서 대선에 함께 그 경선에 주자로 나왔다가 본인들이 비록 내가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싸워주신 너무 사실은 고마운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는 저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져주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반해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자유니 민주니 하는 이런 것들에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새로운 당을 창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아까 낮에 국힘에 내가 그러면 들어가서 국힘의 당원이 돼야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국힘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국힘을 통해서 이미 그 안에 썩어빠진 세력들, 썩어빠진 그 기득권들, 자기의 이득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런 정책 방향성을 만들어 간다는 건 저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이 나아가야 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제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창당을 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어가야 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떤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큰 역할을 해주신 이승만 정신, 박정희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당의 창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실망스럽고 마음이 낙담되는 시간이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 목소리 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이런 생각으로 마치 남의 일 보듯이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겪고 있는 문제는요. 반드시 나의 문제가 됩니다.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저 문제는요. 반드시 우리의 문제가 되고 우리 옆에 나라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한마음으로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단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